안녕하세요. 저는 최고의 선택인 줄 알았던 결혼이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리려 했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기업 사내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그 후에는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대학 동기와 선배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공동 원장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맘때 선이나 소개팅도 꽤 봤던 것 같은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건 등은 둘째치고 이 사람이구나 싶은 그런 감정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선배가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군요. 능력, 외모,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선이나 소개팅에서 잘 맞는 상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기에 이번에도 반신반의하며 나갔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첫눈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말처럼 외모, 매너도 너무 괜찮았고 직업도 좋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오승준이었고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업계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고 로펌에서도 밀어주는 대표 변호사였죠. 그 남자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본인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되었다면서요. 그 남자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완벽해도 이성적인 끌림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설렘과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닌 운명의 반쪽이 저라고까지 했죠. 그는 소개팅 후에도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시를 했습니다. 소개팅 다음 날 제가 운영하는 스피치 학원으로 커다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어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라는 낯간지러운 문구와 함께요. 게다가 그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학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주말이면 제 SNS를 꼼꼼히 살폈는지 제가 갖고 싶다고 흘렸던 레스토랑이나 전시회를 귀신같이 예약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선희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해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제 SNS 들어와서 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선희 씨 생각하다 보니까 선희 씨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희 씨 취향이 좀 보이던데요. 아마 이게 운명인가 봅니다. 제 SNS에 그 전시회 보고 싶다고 적어놓은 글을 보고 예약한 거겠지만 능글맞은 그 말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능력 있고 훤칠한 외모에 지적인 매력까지 갖춘 남자가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저돌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 역시 싫을 이유가 없었죠. 저희는 불꽃 같은 연애를 1년 정도 했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이었고 저도 이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연애 때와 달리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꽤나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님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남친의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친은 저를 데리고
남친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있다는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그의 말이 떠올라 오히려 존경스러운 마음이 컸었죠. 저는 어머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보는 표정이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위아래로 값을 매기기라도 하듯 저를 훑어봤다고나 할까요? 그 불쾌한 시선에 저도 움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승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앉아라. 어머님의 말투는 고상한 척했지만 이미 말투와 눈빛에서는 경계심과 오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제 학벌, 직업, 부모님의 직업이나 사는 동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첫 만남에 이런 얘기까지 다 물어보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승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게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뜻인가 싶어서 좀 어리둥절했죠. 들어보니까 무슨 사내 아나운서 그런 거 했다면서? 네. 그런 건 뭔데? TV 아나운서 떨어지고 고작 회사 안에서 방송이나 하는 그런 거야? 라면서 갑자기 과거의 제 직업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다. 사내 아나운서도 입사하기 쉬운 건 아닌데 저렇게 말하셔서 놀랐죠. 네? 아니, 무슨 TV 나오는 그런 아나운서도 아니고 회사 안에서 방송이라니 그게 뭐야? 뭐 우리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방송하는 뭐 그런 건가? 아,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일은 됐고 지금은 뭐 무슨 학원을 한다고? 네, 스피치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야? 들어보니까 그것도 혼자 원장도 아니고 공동 원장인가 그런 거라며? 그러면 보는 돈도 다 나누겠네. 라면서 비꼬는데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자부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너무 무시하시니까요. 게다가 좀 전에 남친이 있었을 때와는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워낙 힘들게 키웠고 또 내가 쟤만 바라보고 살았어. 승준이 밑으로 딸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지 혼자 잘났다고 나가 사는 애고 나는 우리 승준이만 보고 살았지. 어쨌든 내 노력 덕에 저렇게 변호사까지 만들어놨고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인가?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나가고 주변에 내놓으라 하는 집에서 우리 아들 소개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최소한 장인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거나 병원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선인의 부모님은 아까 들어보니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주부라고 했나? 네. 아휴, 솔직히 내 마음에는 영 차지가 않아. 우리 승준이를 좀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처가댁이었으면 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기분도 너무 상하고 얼굴까지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친이 조금 듣게 되었고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선희 씨가 뭐 어때서요? 아니, 내가 좀 섭섭하니까 넋두리 하는 거지. 에이, 그만하시고 얼른 식사하세요. 음식 다 식겠어요.
라며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에만 급급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라도 남친과 어머님의 모습을 파악해서 그 결혼 준비를 멈췄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때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충분히 기분 나빠야 하는 상황임에도 애써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덮고 그 결혼을 그대로 감행했거든요. 어머님이 제 조건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어리석고도 순진한 기대를 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셨지만 그 후에 몇 번 더 찾아뵀을 때는 그리 무례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낸다고 생각하니 그때는 섭섭해서 그렇게 말하셨나 보다 하고 저도 그냥 말았던 거죠. 게다가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한가족 됐으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이제는 나를 며느리로 한 가족으로 잘 받아주셨구나 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행과 달리 결혼 후 저에 대한 어머님의 막말과 무시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잔인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됐을 때였어요. 저는 어머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명절 음식 레시피를 공부하고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며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오후가 되어 어머님 댁으로 친척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큰 이모부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며느리 인상이 참 선하고 고와서 우리 승준이가 장가하나는 정말 잘 간 것 같네. 저는 그 칭찬에 쑥스러워하며 감사합니다 이모부님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서 과도를 들고 과일을 깎으시던 어머님이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참하긴 뭐가 참해요. 속에 불려씨가 들었으니 내 아들을 얼씨구나 채갔지. 라면서요. 장난 같은 말투였지만 그 말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친척분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살폈죠. 그리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장난이야, 장난. 장난 가지고 뭘 그래? 예세아가, 너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상하면 그건 내 말 맞다고 인정하는 거다. 하긴 뭐 내가 딱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솔직히 우리 승준이 정도면 얼마든지 더 잘난 집에 장가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새아기가 욕심이 많아서 덥석 우리 아들을 물었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 얘 선이야, 너 변호사 남편 만나서 호강하고 아주 좋지? 어머님은 모든 친척이 듣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듣는 제 입장에선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작정하고 남편을 꼬시기라도 한 것 마냥 저렇게 비꼬시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하시니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는데 남편 역시도 당황해서 자기 엄마를 말리긴 하더군요. 엄마, 뭔 소리 하세요? 명절인데 왜 그래요? 엄마도 참... 하면서 어머님을 말리긴 했는데 남편의 제지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그 상황만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비꼬아가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대놓고 미움을 받는다는 게 특히나 그게 시어머니라면 정말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더군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구박을 당할까 심장이 조마조마했죠.
남편은 제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래. 악의는 없으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말이겠나요? 제 인격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상처와 모멸감을 수도 없이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문제는 단순히 어머님의 미움과 구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을 변호사로 만든 후 그동안 억눌려왔던 것에 대한 보상 심리라도 폭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부터 도박이나 사기에 가까운 투자에 눈이 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저의 결혼 생활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는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손에는 조약하게 인쇄된 지도와 번지르르한 브로슈어를 들고 계셨죠. 예, 승준아.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 이 땅이 곧 신도시로 개발돼서 지금 평당 10만 원 하는 게 1년 안에 100만 원으로 뛴다더라.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사야 된대. 나랑 잘 아는 그 부자 언니한테 들은 거야. 그 언니가 아무한테나 이런 정보 알려주는 게 아니야. 나랑 친하니까 우리 모임에서 나한테만 이거 알려주더라고.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정보 나누면서 자기들끼리만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그 언니가 나를 좋게 봤는지 특별히 알려주더라고. 이게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정보야. 나 이거 꼭 해야겠어. 내가 이걸로 대박 나서 우리 아들 강남에 번듯한 개인 로펌 차려줄게. 그러면서 엄청 들뜨신 겁니다. 솔직히 딱 봐도 어머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급 정보 같지도 않았고 약간 사기 비스무리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만류했죠. 어머님,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안 같은 서류는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에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너 어디 앞에서 똑똑한 척이야. 네가 똑똑해봤자 내 아들보다 똑똑해? 네가 변호사야? 아니면 부동산 임대업자야?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기꾼들한테 호락호락 당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멍청해 보이니? 아니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뭘 안다고 여기에다 입을 대? 사기라니. 내가 사기나 당할 사람처럼 보이냐고.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죠.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빠져 있어. 예, 승준아. 너는 엄마 믿지? 엄마가 네 이름으로 계약금까지 걸어놨다. 그런데 남편까지도 어머님의 행동에 별로 제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엄마.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선이야, 엄마가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 안에서는 그 어떤 상식이나 이성적인 판단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엄마의 결정은 곧 법이고 진리였거든요.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에 관해서는 좀 심하리만치 의존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간 어머니는 굉장히 호언장담하셨어요. 예, 그 소식 들었니? 그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우리 땅값 오르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 너희는 나한테 고맙다고 매일 절이라도 해야 될 거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관련 뉴스를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박의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지인분이 하는 말은 곧이곧대로 다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그 땅값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연락을 주겠다던 개발사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님은 그 개발사의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부자라는 지인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계속 연락이 안 되자 어머님도 좀 초조해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바쁜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시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계약서에 적힌 개발사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불안한 마음에 그날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의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어머님 같은 피해자들이 다녀갔는지 난리가 난 흔적도 보였다고 했죠. 남편은 그 건물 경비원에게 물어봤고 그 경비원분은 이런 피해자들 많다고 혀를 차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굉장히 미심쩍었는데 어머님과 남편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그 큰 돈을 투자했고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날렸죠.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갖고 있던 돈을 날리기만 한 게 아니라 빚까지 져서 투자를 했다더군요. 그 돈까지 고스란히 날리면서 빚만 남은 거였죠. 기막히게도 그 엄청난 빚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남편 오승주는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그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생활비를 대부분 제 학원 수입으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잘 나가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해서 호의호식하는 줄 알았겠지만 그 실상은 빚 갚는데 허덕이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또다시 사고를 치셨어요. 기획 부동산 사기로 생긴 빚을 메꾸겠다며 이번에는 다단계에 제대로 빠지셨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생수까지 잔뜩 늘어놓으셨죠. 그 평범해 보이는 생수가 한 병에 5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선이야, 이거 한번 써봐라. 너 감기 자주 걸리고 몸 골골하지?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나도 요즘 먹고 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가뿐하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물건들을 강요하고 심지어 저희 학원 수강생들한테도 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너네 학원 수강생들한테 소개 좀 해줘. 이거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파는 사업이야. 우리 같이 사업하자. 내가 너 내 밑에 상위 직급자로 꽂아줄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런 걸 팔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못 팔아? 네가 원장이라면서 왜 못하는데?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니 말은 무슨 학원 원장이랍시고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 거지. 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엄청난 빚을 지고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강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또다시 빚을 내서 물건을 사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의 빚잔치를 하느라 단 한 푼도 남아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삐걱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조차 어머님은 제게 비난을 멈추지 않더군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 네 남편한테 도움이 되는 게 대체 뭐니? 돈을 척척 벌어오기를 해. 승준이 내조를 잘하기래. 애초에 네가 좀 능력 있는 집안 딸이었으면 우리 승준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빚을 갚느라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는지.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그저 우리 엄마가 요즘 속상한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며 알맹이도 없는 말로 적당히 위로하고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면서 저도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의 헌신과 노력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요, 제가 진짜 이혼을 결심하게 된 문제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지독한 여성 편력을 가진 여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결혼 전까진 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 결혼 생활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꾼인 척 저밖에 없는 척 연기를 했던 남편이었지만 그 가면은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벗어버린 거죠. 그는 그때 같은 로펌의 신입 변호사와 바람이 났거든요. 저는 우연히 남편의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한 제가 하지 않는 낯선 명품 브랜드의 귀걸이 한 짝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걸이 뭐야? 내 거 아닌데 왜 당신 차에 있어? 누구 거야? 아, 그거 전에 후배 변호사 태워줬는데 흘린 건가 봐. 귀걸이를 흘린다고? 걔가 좀 칠칠 맞아. 남편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의 뒤를 캐봤는데 그 후배 변호사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었죠. 선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어. 그냥 요즘 엄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아무 감정 없고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라면서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외도라니 그 충격과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그의 눈물 어린 사과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맹세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이번에는 자신이 맡은 사건 의뢰인의 딸과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람을 피운 후에 약간의 의심병이 생긴 저는 한 번씩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발견했던 거죠. 이번엔 의뢰인 딸? 당신 정말 짐승이야?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아니지. 우리 이혼해. 이건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어. 그런데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 무릎을 꿇고 빌었죠. 선이야,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원한다면 정신과 치료라도 받을게. 나 진짜 그 여자한테 마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자기밖에 없어. 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며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창문을 열고 중내 사내하면서 미안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게. 라며 생쇼를 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짓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이혼 서류를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변호사 사모님이라는 그 허울밖에 없는 타이틀과 남들의 부러워하는 시선 때문에 그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했던 제 욕심과 어리석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속빈 강정인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어머님도 달라질 거라는 여전한 착각을 했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잠시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지긋지긋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동호회나 와인 모임 등에서 만난 여자들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의 핸드폰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발견한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바람기가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것을요. 이혼밖에는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혼이 힘들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답답한 제 속마음을 유일하게 털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오빠 때문에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탓인지 성인이 되고부터는 꼭 필요한 일 말고는 엄마 오빠와 왕래를 거의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랑은 성격이 잘 맞아서 신우 올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제 편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어. 승준 씨 또 바람피워. 이번엔 셀 수도 없이 많아.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랑 오빠 그런 사람들인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언니만 상처받지 말고 언니 인생을 먼저 생각해요. 저도 뭐든 도울게요.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뤘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쯤 저에게는 아주 기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백화점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어머님이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듣게 되었죠. 저는 놀라서 그들을 몰래 따라갔고 그들은 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몰래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잠시 후 남편까지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얼굴에 붙은 눈썹을 떼어주고 팔짱을 끼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아, 이번엔 저 여자랑 또 바람을 피는구나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그 앞에는 어머님까지.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뻔히 며느리인 제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상간녀를 같이 만나고 있는 어머님. 그리고 제 앞에선 잘못했다며 빌면서도 뒤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남편. 그들의 웃음소리에 제 심장은 싸늘하게 식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사진을 찍고 그 여자의 뒤를 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가 유명 건축가의 딸이자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오승준의 와이프다라는 것을 밝히고 만났는데 자리에 나온 그 여자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그쪽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서요?
저한테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고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혼이고 승준 씨는 그쪽하고 이혼하면 이혼남이라 제 손해긴 한데 그래도 승준 씨가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승준 씨한테 개인 로펌 하나 차려줄 능력 충분히 되고요. 누가 봐도 저랑 더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그 여자는 아주 뻔뻔하고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났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는 거죠. 어차피 곧 이혼할 거 아닌가요? 그때 승준 씨한테 들어보니 이혼 서류 도장도 찍었다고 하던데. 그 서류 오승준이 직접 찢었거든요. 저랑 절대 이혼 못한다고. 글쎄요. 아닐 텐데. 승준 씨도 저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특히 그쪽하고 어머님하고 사이가 별로라는데 어머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시고 당장 이혼하고 저랑 재혼했으면 하세요. 라면서 자랑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흘리며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죠. 그래요. 갖고 싶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상관없이 내 남편 갖고 싶다는데 실컷 가져요. 줄 테니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좋겠네요.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영원히 백년해로 하길 바래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을 시작했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이혼을 거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듯이 바람을 피고 어머님이랑 같이 상간녀랑 만나서 하하호호 하면서도 저랑은 이혼 못한다고 저러고 있는 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은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도 저는 자기 와이프로 있어주길 바라는 소유욕이요. 어쨌든 저는 단호했습니다.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시어머니의 방조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많았기에 제 승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재정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 및 남편과 상간녀 측으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죠. 양육권도 무사히 받아내게 됐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참 어리석은 결혼 생활을 했었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속편하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속편할 것을 그동안 뭐 때문에 참았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학원 운영도 열심히 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신우하고는 이따금씩 안부 정도는 묻고 지냈는데요. 신우도 자기 엄마나 오빠랑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에게서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바로 상간녀와 재혼을 했다더군요. 그때 보니까 그 상간녀가 엄청 적극적이던데 바로 재혼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어릇 개주겠나요? 남편의 여성 편력도 그대로였을 거고 어머님의 돈 사고 치는 것도 그대로였겠죠.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유부녀인 자신의 의뢰인과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그러다가 그 유부녀 남편에게 걸렸다고 하고요. 의뢰인과 그것도 유부녀인 여자와 그런 스캔들이 난 데다
그 유부녀 남편이 이 일을 공론화시키게 되면서 그 여파가 꽤나 컸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그래도 변호사니까 다른 데 취업하면 될 줄 알았나 본데 전 시모가 제대로 아들 앞길을 막았습니다. 전 시모는 새 며느리 집안이 유명한 건축가 집안이라는 것을 팔아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여자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한테 미쳐서 바람이나 피고 다니다가 로펌에서 잘렸지. 그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본인과 본인 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면서 돈 사고 치고 다니지. 그 상간녀도 제대로 똥밟았구나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제가 그때 그 여자한테 오승준 와이프 자리도 며느리 자리도 다 줄 테니 어머님 사랑 실컷 받고 오승준하고도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고 했잖아요. 그 상간녀는 제가 센 척한다고 저렇게 말한 줄 알겠지만 아니요. 그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너도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런 심정이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도 그 미친 모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것 같더군요. 그 상간녀의 아버지는 사위의 문란한 사생활과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의 모친에 대해 알게 된 후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있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다고 하더군요. 어떤 로펌도 어떤 기업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결국 변호사 자격증 하나만 남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변두리에서 근근히 사무실 하나를 차렸다곤 하던데 손님도 없고 완전 초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 역시 오승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 소송까지 제대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그 여자도 먹어봐야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도 본인이 유부남인 거 알고도 또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쓰레기인 거 알고도 시작한 거니 누굴 원망하겠나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나란히 손잡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었죠.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엄마랑 오빠가 그렇게 된 것 인과응보라면서 가족이라고 해도 영원히 그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다고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저 역시도 가슴속에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두 발로 온전히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고요. 참 힘들고 어리석기도 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날들을 밑거름 삼아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려 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전화위복이 될 만한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최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제 인생에도 딱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결혼을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와의 파혼 경험인데요. 오늘은 그 지긋지긋했던 기억과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통쾌한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는 숫자와 씨름하며 냉철한 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지만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며 퇴근 후나 주말에는 식당을 찾아다니고 제 솔직한 감상을 기록하는 취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늘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꿈꿨는데요. 화려하진 않아도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결혼을 하고 싶었죠. 제 전 남자친구였던 이도현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당시 젊고 유망한 오너 셰프였고 번화가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막 오픈했었어요. 자기 요리랑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는데 저도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좋더라고요. 그는 인물도 괜찮았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은퇴하신 외교관이셨거든요. 저와 그 남자의 첫 만남은 블로그로 인해 이루어진 거였어요. 저한테는 음식 잡지사 기자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요리나 맛집을 좋아하고 친구는 직업 자체도 음식 잡지사 기자다 보니 그 친구와 만나면 서로 맛집 찾아다니고 음식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 역시 제 맛집 블로그를 자주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도 잘해주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신상 레스토랑인데 한창 핫하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고 실력도 뛰어나다고 하면서요. 사실 그 친구가 레스토랑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건데 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저는 너무 좋다면서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은은한 조명과 골드톤의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코스로 제공되는 음식들은 플레이팅도 아름다웠고 맛도 좋더라고요. 아, 여기 셰프가 요리 공부를 정말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그 오너 셰프가 저희 테이블에 와서 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오너 셰프가 바로 이도현이었어요. 이도현은 제 친구와 곧 있을 잡지 인터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이도현은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오늘 식사는 괜찮으셨나요? 깔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은 그 남자는 웃으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오늘 먹어본 음식들에 대한 제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극찬이었지만 몇 가지 조합이나 플레이팅의 디테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개선점도 곁들였죠. 사실 제 친구야 전문 기자지만 저는 그냥 취미 블로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남자는 깊은 흥미를 보이며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도 좀 좋아 보였습니다. 지한 씨께서도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맛집 찾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저는 좀 민망하고 멋쩍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 친구가 오히려 옆에서 잘 보셨어요, 셰프님. 얘가 미각도 살아있고 제법 예리하다니까요. 음식 잡지 기자는 오히려 저 말고 얘가 해야 돼요.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 저희 레스토랑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제가 새로운 시즌 메뉴를 개발할 때 지한 씨를 초청해도 될까요? 시식도 해주시고 냉철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또 괜찮으시면 블로그에 홍보글도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저야 좋죠.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그렇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민망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나 전문가도 아닌데 너무 오버한 건가? 셰프 입장에서 내가 조합이 어쩌고 플레이팅 어쩌고 한 거 기분 나쁘진 않았겠지? 기분 나쁘긴 오히려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네가 뭐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음식 먹고 솔직한 얘기를 했지? 그런가? 그나저나 저 셰프님 되게 괜찮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인상도 좋고. 그러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셰프님이 한 말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신메뉴 시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 셰프의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고 그 일을 시작으로 만나고 연락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도현은 저한테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새로운 메뉴에 대한 시식이 목적이라기보다 저한테 연락할 구실로 그런 말을 한 게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고 또 자신의 일과 요리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느끼는 그 남자에게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서로 바쁜 시간을 쪼개며 열심히 만났죠. 남친은 레스토랑 영업이 끝나면 피곤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저를 보고 싶다며 찾아왔고 저도 남친을 보러 레스토랑에 종종 찾아갔었죠. 남친은 레스토랑 쉬는 날이면 그의 레스토랑에서 저만을 위한 특별한 시크릿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친의 세심함과 로맨틱한 모습들에 하루가 다르게 그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양가에서도 저희의 교제를 무척 좋게 보셨어요. 특히 그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천생배필을 만났구나. 지한 씨처럼 참하고 똑똑한 아가씨라면 우리도 두말 없이 대환영이다라며 무척이나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조건으로만 치면 제가 더 부족했을지 모르는데 남친 부모님은 유독 저를 반가워하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반쪽이라고 굳게 확신했어요. 단순히 조건 같은 게 좋거나 맞아서가 아니라 서로 생각하는 거나 가치관도 너무 잘 맞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인 딩크라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이 없이 서로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 것을 둘 다 원했고 또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공통된 꿈도 있었죠. 보통은 결혼하면 자연스레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테지만 남친과 저는 둘 다 딩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렸고 예식 날짜까지 대략적으로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인사를 하거나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친은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친구가 딱 2명뿐이더라고요. 약사인 유부남 친구 김민수 씨와 해외 투자 컨설턴트라며 홍콩을 자주 오가는 미혼 친구 최준영 씨였죠. 물론 친구가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의 친숙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을 생각한다면 친구가 정말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좀 의외였죠. 나는 원래 친구가 별로 없어. 어릴 때부터 유학 가서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성향도 소수의 깊은 관계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주변 친구나 지인이 별로 없다는 것에 비해서 남친의 휴대폰은 늘 쉴 새 없이 울렸거든요. 게다가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통화도 잦아 보였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연 씨는 친구도 별로 없다면서 전화는 왜 이렇게 밤낮 없이 많이 와?
혹시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말에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으며 아, 이건 전부 레스토랑 관련된 일 때문에 그래. 거의 비즈니스 관계자들이야. 진짜 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지내는 친구는 딱 그 2명뿐이고 다른 지인들은 별로 없어. 내가 주변에 다른 여자라도 있을까봐 걱정돼? 아무래도 자기가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긴 하잖아. 제 말에 남친은 막 웃더라고요. 내가 그래?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자기뿐이거든. 라면서 너무나도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을 100%다 믿었습니다. 젊고 잘 나가는 오너 셰프니까 당연히 사업 관련해서 제안도 많이 올 거고 비즈니스 관련해서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친의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제가 놓쳤던 수많은 위험 신호 중 하나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친의 성향과는 다르게 학창 시절부터 친구가 많아 여러 동창 모임을 꾸준히 가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하고는 여전히 친해서 종종 보는데요. 결혼할 남자친구다 보니 남친을 모임에 데리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남친은 제 모임에 따라가면 꽤나 쾌활하고 사교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는 다양한 직군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게 예쁘고 화려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장수연인데 수연이는 20대 초반에 쇼핑몰 모델로 일하다가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동창 모임 외에도 한 번씩 따로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수연이는 워낙 예쁘고 도도한 느낌이라 그런지 남자 보는 눈이 유난히 높고 까다롭기도 했어요. 제게 종종 지안아,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연애 좀 하고 싶다. 능력 있고 교양 있고 나랑 대화가 통하는 그런 남자로. 라며 소개팅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어 번 제 아는 지인 중에서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연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잘 안 되었어요. 하여튼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제 남친도 데리고 오라고 했고 저는 이번에도 제 남친과 그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남친이 불쑥 수연이에 대해 묻더라고요. 지연아, 수연 씨 미인이고 세련돼 보이는데 왜 아직 남자친구가 없대?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신기하네. 라고요. 글쎄, 수연이가 워낙 눈이 높아서 그런가 봐. 나도 한 두어 번 소개해줬는데 별로 수연이 눈에 안 차는가 보더라고. 그래? 그럼 내 친구 준영이 한번 소개해 줄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남친의 가장 친한 친구 2명 중 미혼인 한 친구 말이에요. 준영 씨를? 안 그래도 준영이도 여자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수연 씨 보니까 둘이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자기도 알지만 준영이도 홍콩에서 투자 컨설팅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아직 싱글인데 애가 바빠서 그렇지 능력이나 외모 다 괜찮잖아. 매너도 좋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기는 하는데 사실 남친의 말처럼 준영 씨는 그렇게 외모가 괜찮은 편은 아닙니다. 키도 엄청 작은데 좀 날씬하고 껄렁거리는 외모와 성격이거든요. 여자들이 막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는 솔직히 아닙니다. 물론 능력 좋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맞고요.
저는 그래도 남친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너무 대놓고 거절하는 건 좀 그래서 애둘러 말했죠. 글쎄, 물론 준영 씨도 괜찮은 남자긴 한데 사실 수연이가 외모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게다가 좀 진중하고 묵직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른 느낌 나는. 가만 지켜보니까 좀 가벼워 보이는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고. 준영 씨가 좀 진중하고 진지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라며 적당히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갑자기 배를 잡고 한참을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안아, 너 수연이를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니야? 걔는 딱 봐도 얼굴 반반하고 돈 좀 있는 남자면 그냥 확 넘어갈 스타일인데 무슨 진중한 남자 타령이야. 라면서요. 저는 남친의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쳐다봤죠. 수연이를 몇 번이나 봤다고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친은 마치 수연이와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처럼 수연이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연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모임으로 두세 번 본 게 다잖아. 제가 벙쪄서 쳐다보니까 남친은 약간 아차 싶은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보인다고. 미안해. 자기 친구인데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나? 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오래 했고 손님들을 많이 봤잖아. 그렇다 보니 보통 얼굴을 보면 성향이나 성격도 어느 정도 유추가 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수연이가 그래 보인다고? 어? 어.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자기가 수연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래 보인다 그거지. 라면서 남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친의 반응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대수롭지는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오히려 준영 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을 하니까 발끈해서 수연이를 깠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사실 그 후로도 몇 번 수연이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안 좋은 식으로요. 예를 들어 나는 수연 씨처럼 너무 화려하게 생긴 소위 불려우같이 생긴 스타일은 딱 질색이다. 너처럼 순하고 강아지상인 여자가 훨씬 더 좋더라. 내 이상형은 바로 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수연이가 한 번씩 거론되었는데 그걸 듣는 저는 남친이 왜 수연이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하지? 의아하긴 했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였어요. 남친은 지안인 이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면서 저랑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을 불러다가 남친 선배가 운영하는 루프탑 바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잘 챙기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때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임에서 저는 몇 가지 이상하고도 깨름직한 점들이 있었죠. 평소 맥주는 입에 대지 않고 위스키나 와인만 고집하던 남친이 맥주만 마시는 수연이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하며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도 남친은 그날따라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자리를 잘 비우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자리를 비울 때면 수연이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술에 취해 떠들고 노느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쎄한 느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건 그 모임 후에 남친은 저에게 수연이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수연이 그 친구는 오늘 가만 보니 성격이 너무 가볍고 생각 없어 보이더라. 내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결혼은 자기처럼 우아하고 생각 깊은 여자가 최고다. 라는 식으로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왜 수연이를 자꾸 언급하나 싶어서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수연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과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의아한 점이 있긴 했지만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서로의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남친은 저희 결혼에 있어도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결혼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남친의 그런 모습이 책임감 있고 헌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3박 4일 일정으로 중요한 세미나 참석 때문에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친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자기야, 출장 잘 다녀와. 나는 자기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 보고 싶을 거야. 라고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출장 내내 틈틈이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늘 제 걱정을 하며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런데 출장 마지막 날 저녁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친구 역시 동창 모임에서 자주 보던 친한 친구였죠. 지안아, 너 지금 부산이지? 근데 무슨 일이길래 목소리가 그렇게 다급해? 아니, 그게 내가 뭘 좀 본 것 같아서. 아니, 확실하게 봤어. 근데 이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 괜찮으면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얼굴 보고 자세히 얘기할까? 라는 겁니다.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요. 그게 뭔 소리야. 뭘 봤는데 그래. 괜찮으니까 지금 바로 말해줘. 하지만 친구는 좀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플로 유명한 디저트 가게 왔거든? 여기 2층 창가에서 앉아서 친구랑 수다 떨고 있는데 가만히 창밖을 보니까 가게 앞에 네 남친 차가 주차를 하는 거야. 네 남친 차가 좀 특이하잖아. 제 남친 차는 파란색 스포츠카입니다. 따로 튜닝을 했는데 색상이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좀 독특한 색이라서 바로 눈에 띄는 그런 차였죠. 그렇지. 그 차가 주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너랑 처음에 온 줄 알았거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가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도연 씨가 일 때문에 여기 왔나 했는데 조수석에서 나 참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수연이가 내리는 거야. 뭐라고? 누구? 수연이? 저는 너무 황당한 기분으로 되물었죠. 그래. 걔가 내리더니 둘이 같이 그 디저트 가게 들어오더라고.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1층에 살짝 내려가서 봤다. 그런데 진짜 네 남친이랑 수연인 거야. 둘이서 디저트 사더니 네 남친이 수연이 허리에 손까지 두르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니 쇼핑백 챙겨 들고 같이 나가더라. 내가 혹시라도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네 남친이랑 장수연 맞아. 그리고 네 남친 차가 좀 특이한 색이니? 딱 봐도 그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쩌나 하다가 너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나도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다. 라는데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친과 수연이가 그렇게 같이 다닌다뇨?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남친이 그동안 수연이를 자꾸 거론했던 게 관심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더욱 둘이서 저 몰래 눈이 맞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 극심한 충격이 오고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분명 남친은 오늘도 레스토랑에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일해야 한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보고 싶다는 소리도 함께요. 저한테 그렇게 절절한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왜 제 친구와 함께 평일 대낮에 그러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배신감과 의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닐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남자친구를 만났죠.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평소처럼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며 말하더군요. 우리 자기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어제 친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죠. 자기야, 어제 하루 종일 바빴지?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았다면서? 그렇지. 근데 혹시 점심때 디저트 가게 갔었어? 내 친구 주영이가 어제 거기서 자기 차랑 엄청 비슷한 파란색 스포츠카 봤다고 하네. 그런데 제 물음에도 남친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계속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주영 씨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가만 보니까 내 차랑 비슷한 색깔의 스포츠카도 종종 있던데? 라면서요. 그의 그 천연덕스럽고도 뻔뻔한 거짓말에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는 그 파란색 스포츠카에서 분명 제 남친과 수연이를 봤다고 했는데 남친은 당황하지도 않고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단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모든 것이 터지고 말았어요. 장수연이 먼저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목소리가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수연이는 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안아, 오늘 내가 너한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뭐 길게 질질 끌 거 없이 솔직하고 간단하게 말할게. 너도 눈치는 챘을지 어쨌을진 모르겠지만 나 도연 씨랑 만나. 우리는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이야. 라더군요. 저는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고백을 할 줄은 몰랐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도연 씨, 내 약혼자고 우리 3달이면 결혼하려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결혼 날짜 잡은 거지 결혼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남녀 관계에 이런 일 흔한 일이잖아. 도연 씨, 사실 너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났고 당연히 너랑 결혼할 생각도 없대. 그전엔 네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고 완전 생각이 바뀌었대.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도연 씨 아니면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안다는 말도 있는데 좀 황당하겠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너 같으면 약혼남이랑 친구랑 바람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의연하게 받아들여지니? 생각하기 나름이지. 너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도연 씨랑 나랑은 마음 정리 다 됐거든.
근데 도연 씨가 너한테 미안해서 말을 차마 못 꺼내는 것 같더라고. 복이랑 다르게 마음 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내가 대신 총대 메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러 온 거야. 이미 마음 떠났는데 계속 이런 애매한 관계 유지할 필요도 없잖아.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도연 씨는 이미 내 남자야. 우린 운명이고. 저는 수연이의 말에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수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 그렇게 너 좋아하지 않았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학창시절에 너 얼마나 존재감 없고 촌스럽고 재미없었냐? 맨날 도서관 구석에 처박혀서 찐따처럼 책이나 보고 꾸밀 줄도 모르고. 나 사실 너 좀 찐따 같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 도연 씨도 아마 그런 너의 순진하고 만만한 면에 잠깐 호기심으로 끌렸던 것 같은데 결국엔 나 같은 여자한테 넘어오잖아. 애초에 너는 도연 씨랑 맞는 여자가 아니야. 그냥 잠깐의 호기심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할 것도 화낼 것도 없어. 라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고 믿었던 수연이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도연 씨였는데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정도 것이죠. 장수연은 저더러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장수연이 그런 망발을 하는데도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장수연이 떠나고도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도연은 그날 이후로 제 전화를 피했고 제가 보낸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연락두절, 완벽한 잠수를 타버린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는 몹시 화를 내시면서도 그런 파렴치한 놈이랑 결혼까지 가기 전에 본색을 알게 되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도 맞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가 흘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도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때는 제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이었죠.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저한테 왜 전화하셨을까 좀 의아했는데요. 그분은 당장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지안아, 얘기 다 들었다.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네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니?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이 걔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별 이상하고 근본도 없는 애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 듣자 하니 직업도 변변찮고 집안도 볼품없고 직접 만나보니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야. 아니 그런 애를 떡하니 데리고 와서는 당장 올가을에 결혼하겠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나는 너처럼 이렇게 반듯하고 똑똑한 며느리 다시는 못 얻을 것 같은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기에 저도 마음이 조금 달래졌죠.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이 여기까지여서 그랬던 것 같다고요. 제 모습에 어머님은 제가 아까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배신까지 했는데도 제가 의연하고 꿋꿋하게 받아들이고 넘기려는 모습을 보고 저 같은 애가 정말 진국인데 자기 아들이 뭘 잘못 먹어도 한참 잘못 먹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오히려 만나고 나서 더 장수연이 납득이 안 된 모양이셨습니다. 어머님을 뵙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장수연에게서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야, 너 우리 어머님 왜 만나? 이제 다 끝난 사이인데 왜 만나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닌 거야? 어머님이 나보고 네 발끝에 때만도 못하다고 결혼 절대 허락 못하신다고 난리치더라. 게다가 도연 씨한테도 너랑 결혼할 거 아니면 집이고 뭐고 한 푼도 안 주실 거라고 했다는데 너 보이는 거랑 다르게 엄청 음흉하고 교활하다. 이제 와서 어머님 만나서 나이간질하고 다니면 도연 씨가 너한테 돌아간대? 어디서 쌍년짓 하고 다녀? 그러면서 난리치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오히려 우습더라고요. 난 어머님한테 보자고 한 적 없어. 어머님이 나 보자고 했고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님이 네가 너무 상스럽고 천박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하소연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너무 아까우시대. 어쩌다가 너 같은 거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랑은 결혼 절대 안 시킬 거라고 그러시던데 나랑은 상관없이 네가 너무너무 싫어서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키시겠대. 근데 어따 대고 나한테 화풀이야? 나한테 이 난리치지 말고 어머님한테 알랑방구 껴보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반대하든 말든 이도연하고 알아서 살림 차리고 살던가. 참, 이도연은 레스토랑 열 때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이 도움 안 주시면 결혼 비용은 절대 없다고 하던데. 이도연이랑 네가 사는 원룸에서 신혼생활 시작해봐.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치지 말고 이도연 부모님한테 잘 보일 궁리나 하던가. 제 말에 장수연은 대답도 못하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였습니다. 장수연이 또 전화가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박지안, 너 우리 어머님 포섭해서 도연 씨 마음 돌리라는 생각은 이제 접는 게 좋을 거다. 라고요. 저는 이제 짜증나더라고요. 뭔 개소리야. 약혼 앞두고 약혼 여친구랑 바람나는 이 도연 같은 쓰레기 이제 관심도 없어.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도 앞으로 너한테 전화할 일 없어. 다만 그냥 네가 이것만 알아두라고. 내가 뭘 알아야 되는데? 나 임신했어. 이도연 부모님도 이제 나 인정해야 돼. 내가 손주를 임신했다는데 어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어머님 만나서 수작 부리는 짓 그만해.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그 집 며느리 될 거니까. 그런데 저는 장수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임신을 했어. 와, 임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이도연이 애 아빠가 되겠구나. 제가 갑자기 막 웃으며 축하를 하니까 장수연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왜 웃어? 왜 웃긴. 진심으로 축하해서 하는 소리야. 그래, 얼른 이도연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려. 너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고 했는데 네가 임신했다고 하면 얼마나 쌍수 들고 반기시겠니? 당장 이도연이랑 이도연 부모님께 말씀드려. 알았지? 제 반응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는지 장수연은 어이없어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도 어이없는 현실에 웃음이 비죽비죽 새어나왔죠. 손 하나 안 대고도 그들은 알아서 자멸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몇 주 뒤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장수연은 초음파 사진을 고이 챙겨들고 이도연네 부모님을 뵈러 갔다고 하더군요. 이도연도 그때까지 장수연의 임신 사실은 모르고 그저 결혼 허락해달라고 가자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장수연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면서 임신 사실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장수연이 그걸 밝히면 이도연도 몹시 기뻐하고 이도연 부모님도 환영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거실은 싸늘하다 못해 거의 살얼음판 같은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장수연은 자기 생각과 다른 분위기에 당황한 모양인데 이도연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 초음파 사진 찢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너 미쳤냐고 했답니다. 네, 장수연은 몰랐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선천적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요. 이도연은 아기 때부터 고환 쪽에 문제가 있었고 정상적인 정자 생성이 안 된다고 진작에 판정을 받았대요. 이도연은 사실 딩크라기보다 애초에 임신 능력이 없었던 게 맞고 저는 자발적인 딩크였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도 그 얘기를 했고 저는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이도연이 무정자증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시부모님도 저를 유난히 반겼던 이유가 이런 것에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식 능력이 없는데 제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수연은 임신시킬 수 없는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임신했다고 저한테 떠들어대니 제가 안 웃고 배기겠나요? 이도연은 장수연의 임신 소식에 이성을 잃고 장수연에게 쌍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도 당장 꺼지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수연은 왜 이러냐고 했고 그 자리에서 이도연이 자기는 선천적인 무정자증인데 도대체 누구 애를 임신한 거냐고 그랬대요. 이도연의 말에 장수연은 아차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도연은 자기랑 결혼 약속해놓고 다른 남자들이랑 뒹굴고 다닌 거냐면서 게다가 다른 놈 애를 나더러 키우라고 하는 거냐고 노발대발 난리를 쳤다더군요. 시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다 나가라고 하셨다고요. 그렇게 장수연과 이도연은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그렇게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운명이니 뭐니 그 난리를 칠 땐 언제고 그 헤어짐이 참 추악하고 더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고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바람은 장수연만 핀 게 아니었습니다. 이도연도 장수연 말고 또 바람피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사귈 때 이상하게도 이도연은 연락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비즈니스 때문이라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연 말고도 바람피는 상대가 있었던 거죠. 이도연의 헤어짐에 앙심을 품은 장수연이 그 사실을 알아냈고 이도연의 문어발 연애에 대한 폭로글을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모 레스토랑의 셰프의 추잡한 사생활이라는 내용으로요. 그 일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도연은 장수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도연 부모님은 이도연에게 너무 큰 실망이라며 등을 돌리고 의절까지 선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완벽하게 파탄이 난 거죠. 장수연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놓고 사기 결혼을 하려 했다는 소문이 다 퍼졌고 이도연 역시 약혼녀 놔두고 2명, 3명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다 퍼져서 개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운영하던 레스토랑마저 평판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손잡고 날아갔다고 하던데 얼마나 우습고 고소하던지요. 친구든 애인이든 사람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제 인생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로 돌아왔을지 모르니까요.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이 만든 그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쓰레기를 걸러낸 전화위복 같은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결혼은 파토났지만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 열심히 하고 취미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